정확히 1년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는데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에 의하면 기술주 섹터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유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전에 유입된 양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익 실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BOA 측정 이래 사상 최고라고는 하나 4.4빌리언 달러 정도는 기술 섹터에서 엄청난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관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이익 실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많이 떨어질 때는 쫄아서 물타지 못하고 결국 못 버티고 팔지만 반대로 많이 올랐을 때는 심리적인 이유로 팔지 못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엔비디아의 콜옵션 볼륨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요즘은 매그니피선트 7에서 매그니피선트 2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매그니피선트 7에서 가장 부진한 게 테슬라인데 한때 테슬라 투자 성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캐시우드는 최근에 계속해서 테슬라를 사들이면서 주가 목표를 2027년까지 주당 $2,000로 잡았습니다. S&P 500 증시는 많이 올랐지만 그 많은 회사 중 오직 24%만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 SPY의 주가 상승을 상회했습니다. 이건 1999년 닷컴 버블 때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다시 BOA의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부터 최근 3달간 트렌드가 매그7으로 불리는 7개의 주식은 롱, 조금 줄기는 했지만 일본 증시는 롱, 그리고 중국 증시 쇼팅이 주를 이룹니다. 중국 증시를 쇼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 경제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많은 유명 중국 주식들은 실질적인 재무 상태나 수익 대비 엄청나게 저평가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저평가 속에서도 중국 쇼팅이 먹히려면 대만 침공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주식이 바닥이라고 믿고 투자한다면 반대로 대만 침공이 없을 거란 것에 베팅하는 겁니다. 핵심은 대만 침공이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요지가 크기 때문인데 전쟁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만 따지면 국내 사업이 큰 알리바바나 JD 같은 중국 회사보다 중국에 의지하는 많은 미국 회사의 실적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JD가 는 경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같이 미국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이 없고 중국 내수 시장을 매우 지향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미국 관세가 오르더라도 영향이 적습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회사의 실적보다 미국에서 거래되는 중국 주식의 상장 폐지 여부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중국 주식 중에 가장 저평가 논쟁이 많은 주식은 알리바바와 JD.com일 것 같습니다. 이 두 회사는 모두 기존보다 더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JD 같은 경우 최근 발표한 3빌리언 달러 추가 매입은 기존 자사주 매입과 합치면 거의 시총의 8.9% 정도를 사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알리바바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3%의 주식을 소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배당 수익률 1.5%와 자사주 매입 수익률 3%로 총 주주 수익률은 10년 국채 수익률에 가까운 4.5%입니다.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작년에 2배에 달하는 비율로 알리바바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요 기업과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먹힐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메모리칩 제조회사인 창신을 포함해서 여러 중국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고 있다는 것도 중국 기술 기업에는 부담입니다. 경기 침체를 외치는 많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는 미국 트러킹 회사들의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물류의 최전선에 있는 트러킹 회사의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건 과거의 사례처럼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저번 분기 동안 이자 지급에만 거의 1.1트릴리언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부담은 주택의 몰기지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신용카드나 자동차 리스 이자율 등이 올라가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급과 그 외 이자 지급 비율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실적 발표와 함께 올해 전세계 수요 전망을 하루 1.5밀리언 배럴 상승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IEA에서 발표한 1.2밀리언 배럴보다는 높지만 오펙에서 발표한 2.2밀리언 배럴에는 못 미치는 예상입니다. CEO는 특히 중국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더 많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기관들이 중국의 올해 수요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또한 아람코는 주요 시장인 아시아의 4월 공식 판매 가격을 조금 올렸습니다. EIA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정유소 처리 용량은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헤지펀드들은 헬스케어 소재 섹터와 함께 에너지 섹터를 쇼팅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주만 사랑하는 시장이 석유 섹터를 팰 때 쓰는 세 가지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첫째, 석유 수요가 약하다. 둘째, 미국 셰일의 생산량이 계속 증가 중이다. 셋째, 오펙은 분열되고 사우디가 치킨 게임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거기에 그동안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거래를 한다는 떡밥을 썼다면 현재는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할 거라는 떡밥을 사용 중입니다. OECD 국가들의 석유 수요는 정체되었을지 모르나 그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와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석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2월 연료유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5.7%가 상승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페르미안을 중심으로 늘어나겠지만 셰일 특유의 엄청난 감소율과 최상급 유정과 DUC 유정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증가율은 한계가 있을 걸로 전망합니다. EIA에 따르면 작년 10월에 피크를 찍었던 미국 생산량이 현재는 조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는 치킨 게임을 할 여력이 전혀 없을 뿐더러 오펙의 해체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사우디 자체로도 현재 진행 중인 네옴시티나 아람코 주식의 추가 상장 같은 여러 프로젝트로 인해 가능한 한 높은 유가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회사 중에 PDP나 P1 매장량의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저평가인 주식을 나타낸 표입니다. P2로 봐도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왼쪽 회사들이 저평가받는 이유는 회사가 작고 부채가 많고 주주환원이 적고 천연가스 함량이 많고 이런저런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은 장기적인 가치인 매장량의 가치보다 회사 규모가 크고 당장 재무 상태가 좋거나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회사들의 우호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 회사들이 관심을 받으려면 제품 가격이 장기간 높게 유지돼야 하겠습니다. 올 초 미국 정유소 가동률은 BP의 화이팅 정유소가 사고로 멈추었고 다른 곳들도 정비기간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계절적으로 수요가 적은 시기고 정유소 처리 용량이 좋지 않음에도 원유 및 정유 제품의 재고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다는 건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징후입니다. 페트로브라스의 실적은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배당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약 11%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작년 FCF의 44% 정도를 주주환원에 쓴다고 했기 때문에 차후 배당이 약 15% 정도까지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은 돈을 자사주 매입에 쓸 수 있지만 확정된 건 없습니다. 특히 이번 배당 결정에는 대통령 룰라의 입김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가 흐름이 더 좋지 못했습니다. 전년도 FCF를 기준으로 배당을 산정하는 특이한 방식 때문에 올해 PBR과 EC의 배당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 최근 북미 회사 중에 배당을 많이 주는 미드스트림 회사들이나 업스트림 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영회사다 보니 남미 정치 리스크를 감안하면 배당이 몇 배 차이 나야 한다는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회사 중에서도 PEY나 HME처럼 배당을 10% 이상 주던 캐나다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PBR 정도의 규모와 실적을 내는 회사 중에 PBR만큼 배당을 주는 곳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리스크 대비 리턴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페트로탈의 3월 첫 3일 생산량은 하루 평균 22,050배럴로 나쁘지 않습니다. 앰플리파이 에너지는 2021년에 선박이 제한구역에서 앵커 도중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있는 해양 시추 플랫폼 베타의 송유관을 손상시키는 석유 유출 사고로 곤욕을 크게 치렀습니다. 다행히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게 밝혀지고 선박회사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금요일에 서핑으로 유명한 헌팅턴 해변 근처 해상에서 기름띠가 발견되었다는 기사로 인해 장중에 주가가 거의 43%까지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본인 플랫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하면서 최종 마이너스 17%로 마감했습니다. 주말 뉴스에 의하면 유출 대량은 많지 않고 대부분 해상 경비대에 의해 제거되었으며 AMPY에서 유출된 건 아니라는 결론이 대세인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주가가 회복할지 궁금합니다. 캘리포니아 해상유전 베타는 AMPY 전체 생산량의 15%밖에 차지하지 않고 보험도 들어있지만 헤드라인 기사에 일제히 반응한 알고리즘에 의해 순식간에 주가가 내려앉는 건 공포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어서 문제인데 반대로 캐나다는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을 상쇄하기 위해 이민을 대폭 늘리면서 최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부족한 주택수와 의료 서비스 때문에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좋지 못한 공공서비스는 더 나빠졌고 무능한 정부는 이 모든 걸 세금 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1인당 GDP는 계속 하락 중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아직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고 했지만 미국과 달리 캐나다 경기가 좋지 않고 모기지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보다 일찍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